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고광표 교수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 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드리게 돼서 반갑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특히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국내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발전한 그러한 중요한 마일스톤을 그러한 위주로 강연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강연을 앞으로 약 3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20세기의 질병의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의 항생제, 백신 이러한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A형 간염 바이러스, 결핵, 홍역 이러한 그 많은 감염병 질환들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역학적인 추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와 동시에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장염, 제1혈 당뇨, 천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20세기 인체 질병 변화를 구체적인 질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서는 1930년도, 물론 이건 서구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한 학교에 1명 정도 학생의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1980년도에는 한 그 클래스의 1명 정도, 현재는 4명의 어린아이 중에 1명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20세기 초에 매우 드문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서구에서는 약 250명 중에 1명 정도의 발생 빈도로 상당히 높은 빈도로 당뇨의 발생 빈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만 같은 경우는 서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구 파퓰레이션에 보면은 약 50% 이상의 그러한 파퓰레이션이 오버웨이트나 오비스 정도의 경도나 중증 비만의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이런 비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2형 당뇨나 심장병, 암 등과 같은 만성질환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질환 같은 경우, 즉 영축성 장염이나 크론병, UC나 크론병과 같은 이러한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20세기 초에는 매우 희귀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에서는 흔하게 보고되는 그러한 질병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멘탈 헬스, 정신질환 같은 경우, 즉 우울증이나 자폐증과 같은 그러한 그 질병의 경우에서는 1940년까지만 해도 이런 자폐증,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같은 그런 그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진단 방법의 부재로 인해서 보고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에서는 68명의 학생 중에 어린아이 중에 1명 정도로 넓은 의미의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폐증, 우울증과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발생 빈도도 물론 최근에 어떠한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그 현대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질병 발생적인 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종류의 어떤 만성 질환들, 이러한 경우에서는 질환의 발생 같은 경우에서 크게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때 질환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류의 만성 질환들은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유전적인 요인을 보고자 한다면,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 유전병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다운 신드롬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소위 얘기하는 영국의 로얄 패밀리에서 나오는 혈우병입니다. 헤모필라라고 하는, 또는 빅토리아 여왕의 어떤 후손들에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혈우병 같은 경우에서는 X 크로모솜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남성들, 특히 빅토리아 패밀리에서는 어떤 왕자와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높은 빈도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그 유전적인 요인이 인체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위해서 2000년도에 일단 그 러프트 지놈이 완성이 되었고 2003년도에 완공이 되었던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이러한 20세기의 중요한 과학적인 그러한 그 어치브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결과 이러한 그 많은 그러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방에 기초적인 자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 자료를 보고와 함께 20세기의 큰 세 가지의 메디컬 이노베이션을 본다고 한다면 크게 첫 번째로서는 어떤 백신 개발, 두 번째로서는 항생제, 세 번째로는 어떤 그 화학적인 어떤 소독 등 또 염소 소독과 같은 어떤 환경 위생의 개선, 이 세 가지가 20세기의 세 가지의 키 메디컬 이노베이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뭐 현재 코비드-19 사태에서 보도하답지 많은 감염병 질환의 어떤 근본적인 게임 체인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기술 개발이었고요. 어떤 뭐 천연두를 비롯해서 많은 종류의 백신들이 개발되었고 일부는 그러한 그 백신 개발의 성공적인 백신 개발로 인해서 천연두와 같은 경우에서는 박멸이 되었고 이러한 그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선진국에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특히 세균성 질환 같은 경우에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그런 항생제와 화학요법의 기술이 발전되어서 질병이 걸린 환자들에게서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환경위생 같은 경우에서는 뭐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식품, 그리고 그 저희들이 마시는 음료, 물 이런 것들을 깨끗이 소독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3대 메디컬 이노베이션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3대 메디컬 이노베이션 중에 부작용도 좀 보고되고 했는데요.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그 미국의 이러한 그 역학적인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그 단위 1000명당 항생제의 그런 사용 빈도를 보고되면 왼쪽은 그러한 항생제의 사용 빈도, 오른쪽은 이러한 비만의 어떤 발생 빈도를 보고 있는 미국의 역학 자료입니다. 복잡한 역학의 어떤 다중 뭐 회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한눈에 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항생제의 사용과 이러한 비만과 같은 일단 그 만성 질환의 연관성 같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3대 메디컬 이노베이션, 백신, 항생제, 그 다음에 개선된 그 염소 소독과 같은 환경 위생의 개선, 이것은 모두 미생물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항생제의 사용이 인체에 존재하는 그런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 만성 질환을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한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2010년도 초반에 워싱턴 의과대학의 제프리 골든 교수가 실제로 비만과 정상인의 쌍둥이들을 이용해서 비만의 일란성 쌍둥이 중에 비만인 그러한 그 쌍둥이의 대변을 묵은지에 투입했을 때 비만이 되고 이러한 그 마른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의 그러한 그 대변을 이런 묵은지에 투입했을 때 어떠한 그 마른 표현력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단순한 상관성이 아니라 이런 코셀러티, 인과성을 규명한 중요한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실제로 20세기의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3대 메디컬 이노베이션 자체가 실제 인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질환들이 그동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만성 질환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충분한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최근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원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사실 이러한 그 과학적인 사실을 예측이라도 했듯이 모든 질환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뭐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 복잡한 그 다중오믹스 기술 같은 그러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과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증거로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관념적이나
그리고 어떤 그 높은 그 식견으로서 많은 질환이 장에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뭐 혈우병이나 다운 신드롬과 같은 그러한 질환, 매우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질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물론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그 환경적인 요인들, 그중에 특히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물론 뭐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만 많이 살고 있지만 장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장 이외에도 구강, 뭐 호흡기, 피부, 생식기 등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지내는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같은 경우에서는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그 많은 종류의 유전병들, 즉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저희들이 그 병원에서 진단하고 있는 많은 유전병 검사들,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는 이러한 그 거기서 발생하는 질병 같은 경우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큰 질환이고, 그러나 어떠한 그 요인에 의해서 아주 prolonged exposure, 어떤 그 오랜 기간의 노출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그러한 질환들, 대표적인 것은 뭐 자가면역 질환, 뭐 대사 질환, 암과 같은 그러한 그 만성 질환 같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선진국들에서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그 완료가 되었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실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던 약 2만 3천 개의 인간 유전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 총의 유전자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미생물의 유전체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그러한 그 대규모 국가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인체 유전자는 2만 3천 개의 유전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에 존재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300만 개 이상의 유전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100배 이상의 유전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어떠한 그 시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체의 유전자, 휴먼의 지놈을 갖고 있지만 이런 휴먼 지놈에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람 세포보다도 많은 수의 그러한 미생물 총이 갖고 있는 100배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과 또 예방, 발달 등이 조절되고 있다. 이거는 어떠한 그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쭉 진화해 왔을 때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체에 존재하고 있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타입,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생리, 면역, 그리고 우리의 환경 등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 발생에 예방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메타잇 같은 경우에서는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들이 2010년 초반에 그 네이처 엣지에 둘 다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그 완료된 이후에는 이러한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어떤 레퍼런스 지놈으로서 인체의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의 종류와 유전차와 기능을 규명하는 그러한 그 점에 포커스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단계로서 이러한 그 인테그레이티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로 해서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특정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그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세 가지 질환을 타겟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프레그넌시 앤 프리텀 버스, 즉 여성의 어떤 그 임신과 조산을 관련된 여성의 생식기,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그 질환을 타겟으로 한 연구 과제가 시작이 되었고,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에서 염증성 장염을 타겟으로 한 UC라든지 크론병과 같은 질환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세 번째로는 제2형 당뇨, 즉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그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질환들, 그건 자가면역 질환이죠. 제1형 당뇨가 있고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죠.
그러한 그 성인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제2형 당뇨를 타겟으로 한 3가지 질환을 타겟으로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그러한 내용은 이러한 몇 년 전에 네이처에 다시 보고가 되었고요. 이러한 보고에 따라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러한 다양한 만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로 보았을 때 케이자임이라고 하는 즉 어떠한 사람이 분해할 수 있는 어떤 대사 능력 같은 거를 유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글라이코사이드 하이드로에이즈 즉 저희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 같은 경우에서는 불과 수십 개에 불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100조 개가 존재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 박테로이데스 셀룰로라이티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균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가지의 어떤 세균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글라이코사이드 하이드로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으로써 높은 수준의 대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장내 미생물의 어떤 중요성이 국내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프라미소폼이라고 대변의 어떤 약속이죠. 푸비 영어로서 어떤 대변의 일반적인 캐주얼한 용어로 사용되어서 실제로 대변을 이용한 그러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프리미티브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어떤 건강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 물론 저 건강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대변을 실제로 보관하고 그것을 이식했을 때 임상적인 효과들이 클라스트리움 디피셜 인펙션과 같은 감염 질환과 또는 IBD와 같은 그러한 자가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과 같은 의학 저널, 전문 저널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었을 때 클라스트리움 디피셜 인펙션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감염되는 원내 감염의 아주 중요한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스트리움 디피셜이 어떤 포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클라스트리움 디피셜의 어떤 역학적인 특성을 본다면 실제로 항생제를 복용하면 할수록 클라스트리움 디피셜 인펙션의 어떤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항생제 복용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의 어떤 불균형을 야기하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클라스트리움 디피셜 인펙션을 좀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환자로 바뀌어지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감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분변 이식을 통한 그러한 질병이 예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항생제, 밴코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를 처리한 이후에 반복적인 리커런트한 그러한 CDI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학술 보고가 나타났고 최근에 미국의 어떤 바이오벤처인 셀레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전체적인 분변이 아니라 일부의 어떠한 대변에 존재하는 스포를 이용해서 실제로 CDI의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 즉 만성적인 리커런트한 CDI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CDI라든지 IBD와 같은 주로 장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질환뿐만이 아니라 장과 연결되고 있는 많은 축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인체 기관들과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내에서는 장내 점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기 장내 상피세포와 면역세포 등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실제로 장뿐만이 아니고 심장이라든지 실제 어떤 지방세포, 뇌, 뼈, 신장, 다양한 종류의 인체의 기관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박테리아 그리고 많은 미생물들, 총칭해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실제 장내 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 리셉터들 통해서 톨라이크 리셉터라든지 나드라이크 리셉터와 같은
어떠한 그 면역세포의 리셉터 또는 상피세포의 리셉터 등을 통해서 실제 어떤 시그널링 몰리큘을 나타내고 메이저 타겟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이 타겟 세포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세컨더리 시그널링을 통해서 면역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뭐 지방세포, 에디포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간이나 심장, 신장과 같은 다른 기관의 어떤 세포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거나 또는 거기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질환과의 연관성과 인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환이 현재까지 보고된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CDI의 감염, 즉 그 감염성 장염이죠. 그리고 뭐 비만 대사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들 또는 IBD와 같은 그 염증성 장 질환들 그리고 걸리버 액시스를 통한 어떤 지방간 그리고 내시 질환들 또는 이러한 그 말초혈관 질환들 그리고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 질환들, 천식, 아토피, 소리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자가면역 질환들 그리고 겉브레인 액시스를 통해서 그 장과 뇌축을 통해서 어떤 뇌의 어떠한 그런 활동을 조절하는 자폐증, 우울증과 같은 파킨슨스 디지즈와 같은 그러한 질환을 조절하는 다양한 만성 질환과의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의 분변 이식을 통한 이러한 그 만성 질환의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생물을 소재로 함으로써 신약 소재로 함으로써 다양한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학계,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계에서 주목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 초반에는 이제 사이언스 선정 10대 브레이크스루 기술로 선정이 되었고 2014년도, 2010년 중반에서는 부터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실제로 바이오 벤처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실제로 2010년 후반도에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시티브라는 그런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그 연구 개발을 이런 독려한다라고 하는 독려와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그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또 만성질환 간에 또 중요한 그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가 암입니다. 사실 암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그동안에는 많은 어떠한 그러한 뭐 소위 얘기하는 발암 물질에 의한 인체의 그 유전과 관련된 그에서 발생이 되고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외과적인 수술이나 또는 어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임상적인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어떤 면역치료제의 효과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면역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는 암 환자들의 그러한 그 어떤 이 치료 이후의 어떤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매우 좋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미 카터 대통령 멜라노마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암 굉장히 악성 종양이죠. 그 뇌까지 에 대해서 그 뇌종양을 앓고 계셨지만 이러한 그 이뮤노테라피를 통해서 완치됐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되었고 이러한 이뮤노테라피 같은 경우에서 2018년도에 일본의 과학자인 그 혼조 다스쿠 교수와 미국의 MD 앤더슨에 있는 제임스 앨러슨의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뮤노테라피 같은 경우에서는 암 치료의 혁신적인 그러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오텍들이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이뮤노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뮤노테라피의 반응률이 매우 낮다. 즉 암의 치료에 대한 그 확률이 매우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반응률 자체가 한 자릿수 많으면은 뭐 20% 내외에 그 5명 중에 1명 정도의 가장 많은 케이스에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암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의 그 확률을 일반적으로 높이는 것들은 상당히 거기에서 10% 20%만 높이는 것도 상당히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실제 이뮤노세라피의 어떤 병역요법을 통해서 암 치료의 어떤 개선이 실제로 많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실제 학계에서 또 보고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또 더욱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어떤 어프로치라고 본다면 실제로 뭐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아까 CDI의 어떤 그 치료와 마찬가지로 분변 이식 같은 경우, 이런 분변 이식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분변 이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POC가 입증됐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건강한 분변이냐, 그다음 분변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병원성 미생물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건 어떤 치료제의 새로운 신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술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중요한 그런 키 엘리먼트인 미생물들을 순수 배양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혼합적으로 사용하면 혼합균주의 어프로치가 있고, 또는 단일로 산주하면 단일균주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런 혼합균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품질 관리에 난이도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다양한 기능성과 병원균을 통제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일균주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조나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만 어떠한 이러한 그 기능을 입증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숙제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떠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유전공학을 통해서 변형시켜서 그런 변형된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안전성 이슈와 어떤 규제기관의 이슈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생물 유래한 물질들, 어떤 세포의 구조물이라든지 대사체들을 이용한 그러한 접근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작용 기전이 입증을, 어떤 메커니즘의 입증을 요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리고 기존 신약과의 어떠한 그 트랙을, 동일한 트랙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뭐 장점이자 단점은 있지만,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뭐 감염 질환, 피부 질환, 위장관 질환, 뭐 암, 신경 질환, 그리고 대사 질환, 희귀 질환과 같은 그러한 그 다양한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그 바이오텍들이 뭐 그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의 바이오텍들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뭐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연구를 통해서 실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각각 다른 종류의 어떤 장내 미생물의 그러한 그 구성들을 갖고 있어서 마치 인간 유전체에 의해서 맞춤의학을 추진했듯이 어떤 맞춤의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앞으로의 방향성도 보고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즉 이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약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직까지 현재 공식적으로 미 FDA에서 승인된 그러한 신약은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그 셀레스의 어떠한 그 CDI에 관련된 질환이 이러한 그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모델러트의 신약이 시장에 조만간에 출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한 바이오마커의 규명들, 맞춤형 그러한 그 맞춤 의학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떠한 그 신약의 물질의 어떤 발견과 그리고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을 사용한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앞으로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린 많은 종류의 만성 질환 타겟으로 해서 수많은 우수한 그런 과학자들과 개발자들이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제가 강연 드린 거는 이제 농식품 대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은 물론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그 자체가 실제로 어떤 장내의 어떤 상피세포나 또는 면역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어떤 실질적인 먹이이기 때문에
식품의 섭취들, 뭐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그런 거겠죠. 섭취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형시키고 이런 변형된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 만성 질환의 뭐 면역과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변형된 마이크로바이오탐이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대사체라든지 어떤 세포 구성 물질들이 이러한 그 세포에 있는 그러한 수용체들을 통해서 또는 신호 전달 기전을 통해서 또 세포와 세포의 상호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그 장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구성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의 어떤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만성 질환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예방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정밀적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실제로 모이진 않지만 이 비즈니스상에서 중요한 컨퍼런스 하나인 매년 초에 하고 있는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실제 기조 강연으로 왔을 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뉴트리션 이 자체가 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그 요인이고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그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성인들과 상관없이 그리고 선진국, 후진국과 같은 어떠한 그 산업 발달의 정도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그러한 그 중요한 그 바이오 산업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강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